현재 북한의 실제 생활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평성시 락원구역 청년동맹 사무실에는 새해 첫날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김철민 동맹 비서는 도당 회의에서 돌아온 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본주의 문화 풍조, 배경 및 청년 사상 투쟁 강화에 대한 도당의 방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놓여 있었다. 동무들, 올해는 예년과 다릅니다. 도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28배 나이에 청년동맹 비서를 맡은 지 2년째. 그는 이런 강도 높은 지시를 처음 받았다.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청년동맹 일꾼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충성의 선서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도당에서는 우리 평안남도 청년들 속에 자본주의 사상이 깊숙이 침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의 선전부 일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비서 동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철민은 문건을 펼쳤다. 첫째, 방학 기간에도 대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의 생활총화를 매주 진행합니다. 둘째,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한국식 옷차림과 머리 형태, 한국 노래와 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셋째, 그가 말을 멈췄다. 다음 항목을 읽기가 꺼려졌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비서동무. 조직부장 최성우가 물었다. 비밀 감시 대상을 청년들 속에 침투시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라는 지시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나오는 당과 국가에 대한 비난을 모두 기록하라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같은 시각 평성이과대학 기숙사 308호에서는 4명의 남학생이 둘러앉아 있었다. 리명철, 강수혁, 박진성, 김동혁. 모두 예과 2학년으로 21살에서 23살 사이였다. 형님들, 오늘 생활총화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습니까? 막내인 동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명철이 문틈을 확인한 뒤 대답했다. 청년동맹에서 나온 박 지도원이 1시간 동안 떠들어댔지. 자본주의 문화가 어쩌고, 남조선 문화 풍조가 어쩌고. 문제는 방학인데도 매주 생활총화를 한다는 겁니다. 수혁이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진성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SD카드를 꺼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제 장마당에서 구한 건데 남조선 드라마가 20편이나 들어있대. 미쳤나? 명철이 황급히 진성의 손을 잡았다. 지금 그런 걸 왜 사? 사기 전에 샀는데요. 작년 말에 주문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할지. 동혁이 속삭였다. 제 고향 선배 하나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노동 단련 때 3년 받았어요. 가족들까지 다 조사받고 4명은 침묵했다. 기숙사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 야간 순찰조인 듯했다. 진성은 SD카드를 양말 속에 넣었다. 내일 우리 집 가는 길에 천변에 버릴게. 진성이 말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 수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300원이나 주고 샀는데. 명철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동강이 보이는 기숙사 창문 너머로 평성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전이 잦은 요즘 도시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한편 평성 제1고급중학교에서는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고급중학교 6학년인 한미라는 새해 첫 주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란 학생, 앞으로 나오시오. 담임 선생 김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17살 미라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교단 앞으로 나갔다.
교실에 있는 40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학생은 방학식 다음 날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왔습니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마당에 가서 어머니가 파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교실이 웅성거렸다. 명숙 선생은 책상을 쳤다. 조용히. 한미란 학생. 학생은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공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방학에도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도왔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회주의 학생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선생님,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들을 키우십니다. 제가 안 도우면 변명하지 마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장마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왜 자식을 그런 곳에 데리고 다닙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숙 선생은 교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렸다. 청년동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장사활동을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한미란 학생 어머니를 내일 학교로 호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미란이 외쳤다. 앉으시오. 다음 학생, 박성민 나오시오. 성민은 16살 남학생이었다. 그는 머리를 바짝 깎고 나왔지만 누가 봐도 최근까지 머리를 길게 기른 흔적이 역력했다. 박성민 학생, 학생은 이번 방학에 무슨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답하시오. 남조선 배우들 따라하는 그 머리 모양이 무엇입니까?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킥킥거렸다. 명숙 선생이 날카롭게 쏘아보자 웃음소리가 멈췄다. 학생은 반성문 5장을 쓰시오. 그리고 청년동맹 조직부에 출두해서 사상 검열을 받으시오.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자리로 돌아왔다. 생활총화는 계속되었다. 한 학생은 남조선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은 청바지처럼 보이는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집은 평성시 외곽의 낡은 살림집 2층에 있었다. 방 2칸에 6식구가 살았다. 미란의 어머니 리순옥은 39살이었지만 40대 후반으로 보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내 아이를 키우며 늙어버린 것이다. 엄마, 내일 학교에 나오래요. 선생님이. 순옥은 딸을 끌어안았다. 걱정 마라. 엄마가 가서 이야기하마. 근데 엄마 당 조직에서도 부를 수 있대요. 책임을 묻겠대요.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미 인민반장에게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딸을 장마당에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혼자서는 옥수수떡과 인조고기밥을 만들어 팔기가 버거웠다. 미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이지.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새해의 눈은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특별회의가 소집되었다. 김철민 비서는 도당에서 또 다른 지시를 받았다. 동무들, 오늘부터 비밀감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각 조직부에서는 청년들 속에 믿을 만한 제보자를 최소 5명씩 확보하십시오. 최성우 조직부장이 물었다. 비서 동무 제보자들에게는 어떤 임무를 부여합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 정책이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십시오.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서 동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청년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대화까지 감시한다는 것은. 철민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동무, 이것은 도당의 방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박동무,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무는 지금 도당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영희는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오후 평성사범대학 3학년인 오경이는 청년동맹 사무실로 불려갔다. 22살의 경희는 성적도 우수하고 조직 생활도 모범적이어서 동맹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오경이 동무 앉으시오. 최성호 조직부장이 친절하게 말했다. 경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동무를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에 동무의 협조가 필요해서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부장 동무. 성우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동무는 평소에 교우 관계가 넓지 않습니까?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좀 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속에 좋지 않은 사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동무도 알지 않습니까? 남조선 영화를 보고 남조선 노래를 듣고 심지어 당 정책을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는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파악해야 하고요. 동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성우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동무 친구들과 만날 때 이것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녹음해 주십시오. 특히 남조선 문화나 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놓치지 말고요.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장 동무, 그것은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배신이라니요. 이것은 그들을 구하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노동단련대에 가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무가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교양 사업으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희는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검은 그 기계가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졌다. 동무,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 조직이 동무를 믿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동무는 당원 후보자 아닙니까? 이번 사업을 잘 수행하면 당원으로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잘 생각했습니다. 오동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로 와서 녹음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경희가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같은 학교 동기인 김여아를 만났다. 려아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경희야, 여기는 웬일이야? 아, 그냥 동맹 사업 때문에 잠깐. 그래, 나는 도서관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경희는 가방 속 녹음기를 의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밤 경희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학생들은 모두 외출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평성의 겨울은 길고 추웠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오경이는 청년동맹 사무실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방 속 녹음기에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며칠 전 토요일, 경희는 절친한 친구 4명과 함께 대동강변의 작은 음식점에서 만났다. 김여하,
박선영, 최은정, 리미숙 모두 사범대학 동기들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도 있었다. 야, 들었어? 이번에 청년동맹에서 완전 미쳤대. 려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경희의 손이 가방으로 향했다. 녹음기를 켜야 할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뭐가? 선영이 물었다. 방학인데도 매주 생활총화한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오빠 친구는 머리 길다고 청년동맹 조사까지 받았어. 에이, 그게 어제 오늘 일이야? 은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동생도 작년에 청바지 입었다고 혼났어. 경희는 조심스럽게 가방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지만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미숙이 사방을 둘러보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진짜 큰일 났다는 거 알아? 내 사촌 오빠가 안전부에 있는데 이번에 청년들 감시하라고 특별 지시가 내려왔대. 감시? 선영의 눈이 커졌다. 응. 술자리 대화 내용 녹음하고 그런 거. 누가 당 비판하는지 다 찾아낸대. 경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려하가 붕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말이 돼? 친구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대화까지 엿들으면 그게 나라야? 목소리 좀 낮춰. 은정이 려하를 제지했다. 아니, 진짜 화나지 않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남조선 드라마 본다고 죄야? 머리 좀 기른다고 죄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려하는 입을 다물었다. 경희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가방 속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가, 솔직한 심정이 모두 그 작은 기계 안에 기록되고 있었다. 미숙이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경희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응?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졸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우리 다 같이 교원 배치받으면 좋겠다.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같은 학교에 배치받아서 평생 함께 일하자. 경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이 친구들을 배신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녹음을 다시 들어보았다. 려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일 이것을 최성호 부장에게 제출하면 려하는 어떻게 될까? 조사를 받을까? 처벌을 받을까? 한편 평성이과대학 기숙사에서는 리명철과 친구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박진성이 숨기려고 했던 SD카드가 발각된 것이다. 그날 오전 청년동맹 일꾼들과 보위부원들이 기숙사를 급습했다. 일명 독소제거 검열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수색이었다. 모든 학생들은 짐을 꺼내시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두 검사받아야 합니다. 진성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SD카드는 그의 옷장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천변에 버리겠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보위부원 한 명이 진성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들을 꺼내고 옷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다. 진성은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뭡니까? 보위부원이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 SD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건 그냥 왜 이런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보위부원이 SD카드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음악입니다. 그냥 음악 파일. 음악? 보위부원이 비웃었다. 남조선 음악이겠지요. 아니면 남조선 영화? 진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명철과 수혁,
동혁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박진성 학생, 따라 나오시오. 보이부에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제발, 저는 조용히 하시오. 다른 학생들도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진성은 보이부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기숙사 복도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박진성이 남조선 드라마 가지고 있었대. 아이고, 큰일 났네. 노동단련대 가는 거 아니야? 명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진성에게 그 SD카드를 버리라고 여러 번 말했었다. 하지만 진성은 돈이 아깝다며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철과 수혁, 동혁 3명도 청년동맹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리명철 학생, 박진성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진성이 남조선 문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명철은 머뭇거렸다.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라서. 그냥 친구? 조사관이 책상을 쳤다. 친구가 반동행위를 하는데 그걸 방치했단 말입니까? 학생은 공범입니다. 명철은 고개를 숙였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신문을 반복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다른 학생들은 누가 남조선 문화물을 보고 있습니까? 모두 말하시오. 수혁과 동혁도 비슷한 조사를 받았다. 셋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진성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의 짐도 모두 정리되어 사라져 있었다. 진성이는 어떻게 된 거야?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이부에 끌려갔어. 최소 3년은 노동단련대 갈 거래. 명철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수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처벌받는 거야? 잘 모르겠어. 일단 관련자로 기록은 된 것 같아. 졸업하고 의사 배치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김철민 비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주일 동안 접수된 제보 내용들이 쌓여 있었다. 제보자 번호 7번 오경이의 녹음 파일을 듣던 철민은 한숨을 쉬었다. 려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철민은 녹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도 려하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감시당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문득 박영희 동무가 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도당의 방침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거역하면 자신도 숙청당할 것이다. 철민은 려하의 파일을 분류함에 넣었다. 요주의 대상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였다. 다음 날 아침 평성 제1고급 중학교에서는 한미란의 어머니 리순옥이 교장실로 불려왔다. 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청년동맹 지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리순옥 동무 앉으시오. 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권위적이었다.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낡은 외투를 입은 그녀는 초라해 보였다. 동무는 자신의 딸을 어떻게 교양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담임 김명숙이 비웃었다. 열심히 키운다는 것이 장마당에 데리고 다니며 장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 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교장이 책상을 쳤다. 하지만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장마당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동무는 딸의 학생 본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란이가 돕지 않으면 제가 혼자서는. 청년동맹 지도원이 끼어들었다. 리순옥 동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의 장사 활동을 방치하는 부모는 처벌받습니다. 처벌이라뇨? 인민반 조직 생활에서 비판받을 것이고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도 통보됩니다. 심한 경우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제발 아이들을 떼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미란이를 장마당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합니다. 제발. 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오. 앞으로 딸의 학생 본분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각서입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학교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욱 구부정해 보였다. 그날 저녁 미라는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엄마, 미란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순옥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란아, 너는 학교만 열심히 다녀라. 장마당은 이제 엄마 혼자 할게. 근데 엄마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순옥도 알고 있었다. 혼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탄광사고로 죽은 뒤 받은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국가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만 살 수 있었다. 한편 평성사범대학에서는 오경이가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최성호 부장은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오동무 수고했습니다. 이번 녹음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경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 오동무 김여하라는 학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 학생의 집안 배경, 평소 행동, 친한 친구들까지 모두 파악하십시오. 부장 동무,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제라도 있습니까? 려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초급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그래서 더 좋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성우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오동무, 동무는 당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졸업 후 좋은 학교에 배치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김여와 같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당 조직의 임무입니다. 동무는 당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괴로웠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려아가 경희를 찾아왔다. 경희야,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미안해, 려아야. 졸업 준비하느라. 우리 친구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경희는 려아를 바라보았다. 순수하고 밝은 눈.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려아는 경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만나자. 너무 오래 못 봤잖아. 응. 그래. 려아가 돌아간 뒤 경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가방 속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이번 주말 모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나는 지금 친구를 팔고 있구나. 며칠 후 리명철과 친구들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보이부 조사 결과 그들은 직접적으로 남조선 문화물을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박진성의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리명철, 강수혁, 김동혁. 이번 일로 학생들의 인사기록부에 경고가 기재됩니다. 졸업 후 의사 배치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 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의대 생활은 이제 달라질 것이었다. 항상 감시받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명철이 말했다. 진성이는 어떻게 됐을까?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어. 수혁이 대답했다. 함경북도 어디 탄광이래. 3년. 견딜 수 있을까? 견뎌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동혁이 주먹을 쥐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친구가 드라마 몇 편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조용히 해. 명철이 동혁을 제지했다. 그런 소리 하면 우리도 끝이야. 셋은 입을 다물고 걸었다. 평성의 겨울바람은 차갑고 매서웠다. 한편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방침이 전달되었다. 도당에서 청년사상 투쟁 강화 2단계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김철민 비서가 회의에서 발표했다. 동무들, 도당에서는 지금까지의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박영희가 물었다. 첫째, 제보자 수를 2배로 늘립니다. 각 조직부마다 최소 10명의 제보자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매주 1명 이상의 본보기 처벌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가족 전체가 조사받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박영희가 다시 손을 들었다. 비서 동무, 이것은 정말 너무 과도합니다. 청년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철민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동무, 또 이의를 제기합니까? 이의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오히려 청년들의 반발만 키울 것입니다. 반발?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동무, 동무는 지금 당의 방침에 대해 반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성우 부장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박동무 조심하시오. 비서 동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동무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장 동무, 이건 정말 알아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생존해야 합니다. 영희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6의 나이에 벌써 늙어 보였다. 청년들을 위해 일한다는 청년동맹 일꾼이 정작 청년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평성시 곳곳에서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말을 조심했다. 한 술집에서 대학생 6명이 모였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야, 박진성 들었어? 응, 노동단련대 갔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진짜. 누군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심해. 요즘 어디에 귀가 있을지 모른다. 무슨 소리야? 청년동맹에서 우리 대화 녹음한대. 제보자들을 심어놨다는 소문도 있어. 순간 6명 모두 입을 다물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이 중에 제보자가 있을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그냥 조용히 먹고 헤어지자. 응, 그게 낫겠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웃고 떠들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만이 흘렀다. 다른 술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청년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다. 평성시의 밤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다.